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유부녀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새댁이에요. 사실 어릴 때부터 운동만 해온 저는 워낙 왈가닥이라는 소리만 듣고 자라서 학창시절 내내 남자한테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육상을 했고 고등학교는 검도랑 유도를 했어요. 워낙 성격도 갈갈하고 여성스럽지 않아서 고등학교 때는 여자친구들보다 남자친구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집안에 큰일이 좀 있어서 제가 방황을 좀 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돌아가셨거든요. 상대방 차량이 졸음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어요. 정말 갑작스러운 사고였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오랫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집안의 막내였던 제가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학교에도 가지 못할 정도로 마음을 잡지 못하고 우울하게 지냈어요. 그때 제 성격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운동만 하는 천덕꾸러기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엔 성격이 잔뜩 삐뚤어져서 세상이 다 싫었어요. 세상에 엄마도 없는데 제가 학교에 왜 가야 하고 밥은 왜 먹어야 하는지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의욕이 없었어요. 그랬으니 아버지와 언니는 본인들도 힘들었을 텐데 저까지 챙기느라 고생을 했죠. 언니는 저에게 뭐라도 먹이려고 매일 핸드폰을 보고 음식을 만들어줬지만 저는 입에도 대질 않았어요. 제가 아무것도 먹지 않아 계속 말라가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전에도 운동만 하고 공부는 전혀 안 하던 제가 학교까지 가지 않으니 생활기록부가 난리가 났죠. 지희야, 네만 모르는 건 아닌데 여기서 더 학교 빠지면 올해 수업 일수 모자라서 내년에 다시 2학년으로 다녀야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학교에는 나오는 게 어떠니? 아침마다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 친구는 아침마다 모닝콜을 해주고 집 앞까지 데리러 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바닥으로 푹 꺼지든 하늘로 솟아나든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결국 저는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해 고등학교를 1년 더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쯤 되니 아버지와 언니도 제 꼴을 봐줄 수가 없다며 학교는 무조건 나가야 한다고 다그쳤습니다. 너만 힘들어? 아빠랑 네 언니도 마음 다 잡고 또 잡고 간신히 버티면서 사는 거야.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까지 보태지 마, 제발. 그 전까지는 제가 무슨 짓을 해도 다 괜찮다고 받아주기만 하시던 아버지가 결국은 폭발을 하신 거죠. 아버지는 제발 학교에 가라고 제 손을 끌어당기면서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우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눈물을 애써 훔치며 꾹꾹 참으시던 아버지였는데 저를 와라 껴안으며 울부짖었어요. 지희야, 아빠도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 하지만 제발 엄마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라는 거 너도 알잖아. 제발 정신 좀 차려. 아버지의 떨리는 어깨와 제 손등으로 떨어지는 아버지의 눈물이 제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떨리는 어깨를 꼭 안아드렸어요. 그날 이후 간신히 정신을 차린 저는 학교에 갔습니다. 저보다 한 살 어린 친구들과 학교에 다닌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와 언니를 생각하며 성실하게 다녔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1년 늦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1년간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모두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고등학교도 남들보다 1년 더 다녀서 이미 20살인데 대학도 진학하지 않고 배낭여행을 다녀오면 그때는 어떻게 살 거냐고 걱정을 했죠. 하지만 저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절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이미 뼈저리게 체감한 후였기에 남들처럼 뻔하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1년간의 배낭여행을 다녀온 저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무작정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배낭여행을 하는 동안 돈이 부족하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충당했거든요. 언어가 미숙하고 경험이 없어도 그냥 없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저는 아무 계획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도 많았어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사장이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는데 자꾸만 알바비를 안 줘서 결국은 식당에 있는 그릇을 다 깨부수고 나온 적도 있어요.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상습적으로 환불하러 오는 손님과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운 적도 있습니다. 사회 경험을 쌓겠다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지만 사회 경험이 쌓이기는커녕 싸움 실력만 더 늘었죠.
그래도 제 경험이 다 쓸모없는 건 아닌 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남편을 만났어요. 제가 새벽에 대학병원 약제과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한 포장 업무였는데 거기서 남편이 약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저보다 10살이 많아요. 처음엔 그냥 아저씨라고 생각해서 편하게 지냈는데 매일 만나다 보니 사람이 다정하고 자상한 게 너무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거기다가 남편도 여행을 좋아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은 처음 만나봤어요. 그러다 서로 가까워져서 연애도 하고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제가 워낙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은 아니다 보니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들 놀랐어요. 특히 저희 아버지가 가장 놀라셨죠. 남 다 가는 대학도 안 가고 취직도 안 하고 살길래 결혼은 당연히 물 건너갔구나 했는데 아이고 약사 사위를 데려오다니 나 원참 신기하네. 난 지희 네가 나보다 시집 먼저 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제부 우리 꼴통 데려가줘서 너무 고마워요. 다른 부모님들은 10살 많은 남친을 결혼하겠다고 데려오면 반대하기도 한다는데 저희 아버지랑 언니는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오히려 저처럼 대책 없는 애랑 결혼을 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남친이 나이가 많아서 결혼이 급한데 동생들이 먼저 장가가서 자기만 노총각이라고 빨리 하자고 하더라고. 그때까지는 제가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많다 보니 결혼을 서둘렀어요. 남편한테 남동생이 둘이나 있었는데 둘 다 의사라 의대 다닐 때 진짜 결혼해서 조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에서 다들 본인을 노총각 취급한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그냥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결혼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노총각 남친을 구제해주는 셈 치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나 봐요. 남편과 같이 사는 건 너무 좋지만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바로 시댁 식구들입니다. 저희 시댁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지금만 생각하면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약사인데다가 아래 동생들과 동서들도 모두 다 의사라고 했을 때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뭘 몰랐던 거죠. 남편의 집안은 금수저 중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정도 되는 집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부모님께서 저 같은 애를 며느리로 허락하신 게 신기할 따름이었죠. 시부모님은 두 분 다 교수세요. 시아버지는 경제학 교수시고 시어머니는 간호대 교수이십니다. 두 분 다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이라 결혼을 늦게 하셔서 연세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들은 저를 보시면 마냥 귀엽다고 예뻐해 주셨어요. 우리 집 맏며느리가 제일 막내로 들어올 줄 누가 알았겠어? 20대라 그런가 아기가 따로 없네. 제가 만으로 27살에 시부모님께 인사드리고 28에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이른 나이는 아닌데도 시동생들과 동서들보다 제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 시부모님들은 저를 아기 취급하시더라고요. 아이 그러게. 그래도 집안에는 순서라는 게 있는 거니까 나이는 어려도 둘째랑 막내가 깍듯하게 형님이라고 불러라. 너희도 형수님이라고 부르고. 저와 남편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공교롭게도 남편 형제들과 동서들은 모두 저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 금세 가까워지기엔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싶었는데 제가 착각을 했더군요. 시동생들도 동서들도 애초에 저와 가깝게 지낼 생각이 없었어요. 시동생과 동서들은 저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 나이와 하는 일을 듣고는 자기들 마음대로 저에 대한 편견을 갖고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혼식을 치르고 얼마 되지 않아 시댁에 일이 있어서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남자들은 볼링을 치러 간다길래 여자들끼리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었죠. 그때 작은 동서가 불쑥 저더러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제 결혼도 했는데 아직도 병원 약제과에서 아르바이트 한다면서요? 굳이 왜 그러는 거예요? 설마 아주버님이 생활비 안 줘요? 별거 아닌 질문이었지만 저는 괜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작은 동서 말투가 어딘지 묘하게 저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내가 일하는데 생활비를 뭐하러 받아요. 나 약제과에서만 일하는 거 아니고 옷가게에서도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서 돈은 충분해요. 동서가 하는 말의 의도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저는 애써 모르는 척 제 생각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제가 취직을 안 하고 아르바이트만 한다고 했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상대했으니까요.
그러자 동서들이 자기들끼리 눈을 맞추며 실실 웃더니 막내 동서가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제 어깨를 기분 나쁘게 톡 쳤어요. 우리 형님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철이 없어도 너무 없다. 아주버님이 약재과 과장인데 아내가 같은 직장으로 아르바이트 나오면 아주버님이 뭐가 돼요.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다들 뒤에서 쑥덕거리죠. 막내 동서랑 막내 시동생이 남편이랑 같은 대학병원에서 일해요. 그러다 보니 저와 남편이 연애할 때부터 막내 동서가 약작과에 저를 보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지나가다가 인사하면 인사도 잘 안 받아주고 모르는 척 지나간 적도 있었어요. 아마 제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 남편이랑 대충 만나다가 헤어질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제 일인데 오빠랑은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결혼했다고 제가 굳이 일을 그만둘 필요는 없죠. 어머, 고작 새벽에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걸 가지고 일이라고 하니까 너무 웃긴다. 약작가에서 최저시급은 줘요? 아니면 나한테 말해요. 내가 위에다가 이야기해 줄 테니까. 설마 새벽에 나가서 일하는데 최저시급은 주겠지. 근데 요즘은 고졸이면 취직하기 많이 힘든가? 형님은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대학도 안 나오고 직업도 없이 30을 앞둔 상태에서 10살이나 많은 남자와 결혼한 제가 남들 보기엔 한심하다는 걸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다 제 선택이었어요. 제가 책임지는 제 인생이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 뿐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신세를 지는 것도 아닌데 제가 왜 동서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건지 오히려 제가 더 불쾌했죠. 뭐 고졸이 대졸보다 취직이 어렵긴 하겠죠. 근데 난 아직 취직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이력서도 안 넣어본 거라 잘 모르겠네요. 동서들과 저는 다릅니다. 서로 살아온 환경이나 방식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다 보니 이야기를 나눠봐야 서로 좋을 게 없는 관계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서들은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실실 웃었어요. 그것도 아주 기분 나쁘게 말이죠. 와, 형님, 자신감이 대단하네요. 하긴, 그래서 취집에 성공한 건가? 작은 동서의 입에서 나온 취집이라는 말이 저는 뭔지 몰라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자 막내 동서가 저에게 취집이라는 단어를 모르냐고 되묻더니 또 자기들끼리 깔깔 웃더군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기가 막혔어요. 취업 대신 시집이라는 말인데 우리 젊은 형님은 그런 말도 모르셨구나? 하긴 사회생활을 안 해봤으니 잘 모를 수도 있겠다. 동서들의 말에 저는 순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동서들은 저를 능력도 없으면서 조건 좋은 남자를 골라 꼬셔 결혼한 것처럼 몰아갔어요. 근데 가만 보면 형님이 제일 승자이긴 해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만 하다 힘들게 의대 가서 20년 내내 공부만 하다 의사 남편 만나서 결혼한 건데 형님은 내내 놀기만 하다가 아주버님처럼 능력 있고 자상한 남편에 우리 시부모님처럼 편견 없고 다 받아주시는 좋은 분들 만난 거잖아요. 아유, 생각해보니까 좀 억울하네. 그러게, 우린 죽어라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서 의사 남편을 교수 시부모님 만난 건데 형님은 노력한 것도 없이 우리 집 맏며느리 자리를 떡하니 얻은 거네요. 와,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의대 가지 말걸 놀걸. 아우, 억울해. 저는 동서들 말을 듣다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턱하고 막히고 말았어요. 세상에 저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너무 황당해서 상종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동서들은 다들 조건만 보고 결혼했나 봐요. 남편이랑 시댁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어머, 우리 형님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또 정색하신다. 농담이에요, 농담. 역시 우리 형님이 사회성이 좀 부족하다니까. 저는 동서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도마 위에 생선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물속이 아닌 허공에 붕붕 떠 있는 것도 불안한데 자기들 마음대로 이쪽으로 썰었다 저쪽으로 썰었다 사람을 가지고 노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라 며느리들끼리 선물로 오래된 냉장고를 바꿔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동서들이랑 셋이 백화점에서 만났습니다. 사실 저는 만나기 전부터 이미 긴장한 상태였어요. 결혼하고 시댁에서 동서들을 만날 때마다 썩 유쾌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또 동서들이 뭘 가지고 사람을 괴롭힐까 걱정됐거든요. 더군다나 남편이나 시부모님도 없이 셋이서만 만나기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역시나 동서들은 저를 가지고 놀리려고 작정을 하고 왔더군요. 냉장고를 고르고 잠깐 커피숍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막내 동서가 또 뜬금없이 사람을 긁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냉장고가 600만 원이니까 새 집이 200만 원씩 내면 되겠네요. 어머, 참, 이건 그냥 큰 아주버님께 말씀드릴 걸 그랬나?
큰형님은 200만 원 내기 어려우실 거 아니에요. 동서는 그런 말을 그렇게 대놓고 해. 형님 아르바이트해서 생활비도 간신히 벌 텐데 200이 있겠어? 당연히 없지. 형님 지금 안 주셔도 되니까 아주버님한테 이야기해서 200만 원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결제할게요. 저는 살다 살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 봤습니다. 저는 초, 중, 고 내내 운동을 해서 그런지 한 번도 애들한테 놀림을 받는다거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없어요. 가끔 남자애들이 놀려서 제가 발차기만 한 번 하면 다들 놀라서 그때부터는 일절 안 놀렸거든요. 물론 학교에 여자애들끼리도 서로 험담하고 괴롭히는 애들이 종종 있긴 했지만 그때는 어릴 때잖아요. 동서들은 마흔이 된 나이에 의사시긴 하는 사람들이 고작 이제 가서른이 넘은 저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본인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의사돼서 이런 좋은 시댁을 만난 건데 저는 아무것도 한 거라고는 없이 좋은 시댁을 만나 편하게 누리고 사는 것 같으니 뭔가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걸까 싶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만날 때마다 사람을 무시하는데 저도 슬슬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쌓이더군요. 동서들이 내 걱정해주는 건 고마운데요. 나 20살부터 아르바이트 시작해서 모아놓은 돈 많아요. 결혼할 때 혼수랑 예단도 아버지 도움 없이 내가 다 할 정도로 모았는걸요. 그러니까 돈 200만 원 없을까봐 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냉장고 값은 내가 오늘 결제할 테니까 동서들이 편할 때 나한테 돈 보내줘요. 저도 괜히 자존심이 상해서 냉장고 값은 제가 먼저 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건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동서들의 마음 깊은 곳에 박혀있는 저에 대한 편견이 자꾸만 저를 건드렸습니다. 나이 어린 손윗동서라는 게 나이 많은 동서들에게는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도 실수 안 하려고 시댁에만 가면 항상 긴장하고 조심하려고 했어요. 자꾸만 저를 무시하는 동서들에게도 저는 책 잡히고 싶지 않았고요. 그래서 말도 꼬박꼬박 존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들은 저를 너무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배려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보통 다른 동서들끼리 지내는 정도로만 해줘도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러던 중 동서들과 일이 또 있었는데요. 제 기억에 시어머니 생신 때였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냉장고도 마음에 들어 하시고 예약한 식당도 맛있어서 시어머니의 생신 파티가 기분 좋게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의 생신 케이크를 함께 먹으려고 잠깐 시댁에 들렸어요. 그런데 주방에서 함께 케이크와 커피를 준비하던 동서들이 굳이 또 학교 때 이야기를 꺼내며 또 저를 자극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흥미없는 학교 이야기에 저는 끼고 싶지 않아 동서들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동서들은 툭하면 둘이 의대 때 이야기를 하거나 인턴 때 힘들었던 때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자주 따돌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굳이 저에게 질문을 해주더라고요. 형님은 이런 이야기 재미없나? 하긴 형님이랑 우리랑은 나이 차가 있어서 세대 차이 나기는 하겠다. 형님이 나랑 7살 차이니까 11학번인가? 아니다, 12학번? 에이, 형님. 큰형님 대학 안 나왔잖아요. 학번이 어디 있어요. 대학은 안 나왔어도 친구 중에는 대학 간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12학번이에요? 저는 이제 와서 동서들이랑 학번 이야기를 왜 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충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화근이 돼서 동서들이 신이 났어요. 친구들은 12학번인데 난 고등학교를 1년 더 다녀서 만약 대학 갔으면 13학번이에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제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 그때가 처음이에요. 대충 그냥 12학번이든 13학번이든 그렇다고 할 걸 굳이 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동서들에게 좋은 먹잇감을 던져줬습니다. 어머, 큰형님, 왜 고등학교를 1년 더 다니셨어요? 우리 땐 공부 못해도 졸업은 다 시켜줬었는데. 동서는 뭘 그런 걸 꼬치꼬치 물어봐. 안 들어도 뻔하지. 뭐 우리 형님 학교 다닐 때 방황을 좀 세게 했나봐요. 무슨 사고를 쳤길래 유급까지 당했어요? 썰 좀 풀어봐요. 그래요. 우리 공부만 한 범생이라 학창시절에 재미있는 썰 하나도 없는데 얘기 좀 해줘요. 순간 저는 누군가 제 목을 조여오는 것처럼 답답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동서들과 사이가 좋았다면 그 정도 질문 가지고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동서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를 닥달하는지 알다 보니 숨이 더 막히더군요. 그때였어요. 케이크를 가지러 주방에 들어온 남편이 동서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인상을 구겼습니다. 재수씨들은 뭐가 그렇게 재밌어서 사람을 몰아붙여요.
이 사람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학교에 못 나갔던 거고요. 이제 좀 궁금한 게 풀렸어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고등학교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걸 남편이 시부모님께는 결혼 전에 말씀드려 알고 계셨지만 시동생들과 동서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굳이 자세하게 설명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돌아가셨다고만 했습니다. 동서들에게 남편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일은 아니었지만 동서들이 자꾸만 저에게 선을 넘으니 남편도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이 형님은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냥 얘기를 하시면 되지. 사람 민망하게 또 왜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게, 괜히 우리만 또 나쁜 사람 됐네. 아주버님, 저희는 정말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동서들은 당황한 얼굴로 남편에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변명을 하며 급하게 주방을 나갔어요. 남편은 동서들이 나가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런 일이 또 있었냐고 저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안 그래도 저와 동서들 사이를 남편은 항상 주시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사소한 일로 괜히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제서야 동서들이 어떤 사람인지 감이 좀 잡혔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동서들이 저를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저러다 말겠거니 했어요. 저보다 나이도 많고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들이니 그 정도로 개념이 없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더군요. 동서들은 개념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성 자체가 글러먹은 인간들이었어요. 더는 상정할 필요 없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상정하고 싶지 않다고 해도 가족으로 엮인 관계이다 보니 아예 안 보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동서들이 둘 다 의사다 보니 병원 일이 바빠 시댁 행사에 자주 빠지는 일이 많았어요. 명절에도 병원에 일이 있으면 출근을 해야 한다고 해서 명절에 시댁에 며느리는 저만 간 적도 허다했습니다. 그때마다 시부모님은 저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다고 저도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이번 명절에 둘째 막내 둘 다 근무를 하고 명절 지나고 온다고 하네. 우리는 제사도 없고 특별히 할 일 없으니까 그네 너도 그냥 일찍 친정 가서 쉬어. 아니면 둘이 여행이라도 다녀오던지. 동서들이 거지 같아도 제가 시댁에 가는 걸 싫어할 수 없는 게 시부모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들이에요. 주변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 세상에 너희 시부모님 같은 분들이 없다고 할 정도로 너무 좋으세요. 평소에도 절대 먼저 전화하시는 일도 없고 제가 안부 전화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려도 번거롭게 전화하지 않아도 된다고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거기다가 명절에도 일이 있으면 올 필요 없다고 항상 먼저 이야기를 해주세요. 더군다나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2, 3년 동안 아이를 갖지 않았는데도 한 번도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는 식의 이야기를 꺼내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동서들이 쓸데없는 참견을 하기는 했지만요. 큰형님은 결혼한 지 꽤 된 것 같은데 왜 애를 안 가져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져야지. 나이 먹어서 키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혹시 우리 아주버님이 나이가 많아서 영 안 생기는 건가? 동서들은 둘 다 결혼하자마자 애를 낳아서 조카들이 벌써 다들 초등학교 고학년이에요. 동서들은 둘 다 일이 바쁘다 보니 친정에서 애들을 다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여자가 젊어도 안 생기는 경우가 많던데 어차피 낳을 생각 있는 거면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 가봐요. 아주버님 나이도 있는데 더 늦어지면 못 낳을걸요? 제가 먼저 애 낳고 싶다고 말한 것도 아닌데 동서들은 우리 부부가 애를 낳네 못 낳네 하면서 자기들끼리 떠들었어요. 참 저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연애할 때부터 아이는 생기면 낳고 안 생기면 그냥 둘이 재밌게 살자고 이야기했던 거라 굳이 걱정 안 해요. 남편도 저도 둘 다 결혼했다고 꼭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은 아니라서 아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형님은 참 눈치도 없다. 그 말을 믿어요? 남자들 100이면 100, 다들 애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고 말해요. 근데 그거 다 여자 부담 가질까봐 하는 말이지 속으로는 다 낳고 싶어 하죠. 우리 신랑도 애 안 낳아도 된다더니만 결혼하고 반년 지나자마자 왜 애가 안 생기냐고 병원 가보자고 했다니까요. 동서 말이 맞아요. 아주버님 우리 애들 태어났을 때 얼마나 예뻐했는데요. 자기 자식 낳으면 아주 난리 날걸요? 맞다. 아주버님 아기 엄청 좋아하시지? 우리 큰형님이 빨리 아기 하나 낳아줘야겠네. 동서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항상 무겁고 답답해요. 듣다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한마디 하려던 참이었는데 저희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시어머니께서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애 낳고 말고는 부모가 될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데 큰애들이 둘이 어려나 알아서 하겠지. 시부모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시부모님이 아니라 마치 친정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 느낄 때도 많아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결혼한 모습을 엄마가 보셨다면 어땠을까 가늠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언제나 저를 먼저 생각해 주시는 시부모님이 있어서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시부모님이 굳이 올 필요 없다고 하셔도 알아서 시댁에 자주 갔어요.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하셔도 제가 먼저 일찍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한 번은 명절에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동선애들은 다들 바쁘다고 해서요. 시아버지께서 전에 일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하신 게 생각나서 일본 온천 여행을 제가 예약했거든요. 제가 20대 때 배낭여행으로 혼자 갔던 일본 시골 온천이 있었는데 너무 좋았었거든요. 역시나 시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여행을 갔다 와서도 주변에 여러 번 이야기하실 정도로 너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미국이며 유럽이며 안 가본 나라가 없었는데 일본 시골에 가서 이렇게 즐겁게 지내다 올 줄은 몰랐다. 비행기도 금방 가고 숙소며 음식도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 왔다니까. 우리 큰며느리 덕분에 우리가 아주 호강했어. 시아버지는 워낙 출장이 잦으셔서 젊어서부터 안 가본 나라가 거의 없으신 분인데 원래 여행은 별로 안 좋아하신대요. 비행기 타는 것도 싫어하시고요. 그런데 이번 일본 여행은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를 너무 잘해서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여행 준비하느라 고생한 저를 생각해서 하신 이야기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가족들 앞에서 너무 좋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니 저도 뿌듯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저를 칭찬하시는 게 동서들은 또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굳이 싫은 소리들을 한마디씩 보태더군요. 큰형님, 천상 고민 줄 알았더니만 이제 보니 아주 여유가 따로 없네요. 우리 바쁜 틈에 어느새 그렇게 아버님께 여우짓을 해서 점수를 땄어요. 아버님이 아주 큰형님 칭찬만 해서 우리는 아주 민망해 죽는 줄 알았어요. 작은 동서는 말로만 저에게 형님이라고 하지 사실 저를 거의 아랫사람보다 못한 취급을 해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니 웬만해선 저도 넘어갔는데 그날은 말을 대놓고 재수없게 하더군요. 동서가 내가 많이 부러웠나 보네. 아버님한테 점수 딴 게 부러우면 동서들도 어머님 아버님 좀 챙겨요. 매일 일만 하지 말고. 그날은 저도 시아버지의 칭찬에 어깨에 뽕이 좀 들어갔어요. 그런지 동서들을 내려다보며 은근히 반말을 좀 섞기도 했어요. 동서들은 제 행동에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는지 입을 꾹 다물더군요. 솔직히 동서 둘 다 항상 일 핑계로 시부모님을 챙기지 않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에게 좋은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1년 넘게 준비했던 자격증을 다 취득하고 취직까지 됐어요. 사실 하고 싶은 일도 좋아하는 일도 딱히 없었던 저는 평생 그때그때 하고 싶은 일을 아르바이트로 하면서 살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이 저는 좋았거든요. 그런데 결혼도 하고 주변에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다 보니 저도 뭔가 해내고 싶다는 생각에 난생 처음으로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했어요. 워낙 공부한 지 오래되기도 했고 이제 나이도 있다 보니 젊은 친구들보다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래도 항상 곁에서 응원해주는 남편과 시부모님 덕에 해냈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을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가족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부끄럽지만 첫 번째 정규직 취직을 축하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예상대로 목대먹은 동서들은 이런 날까지 초를 치더군요. 신이 나서 이것저것 준비해놓은 저를 보고는 한다는 소리가 기가 막혔어요. 아이고 우리 형님 무슨 대단한 일 하셨다고 이렇게 요란하게 준비를 했어요? 뭐 취직이라고 해봤자 아르바이트랑 별반 차이 없지 않아요? 그거 연봉 3천은 받아요. 그거 가지고 무슨 파티까지 해요. 누가 보면 의사 면허라도 딴 줄 알겠네. 그러게요. 나이 30 넘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 하나 따서 고작 요양병원에 취직했으면서 그걸 가지고 파티까지 해요? 아휴, 나 같았으면 너무 민망할 것 같은데. 형님, 지금이라도 제가 우리 병원에 자리 알아봐드려요? 요양병원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득실돼서 그 돈 받고 일하기 빡셀 텐데. 동서들은 제 걱정을 한다는 명분으로 신이 나서 비아냥거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들을 가치도 없다 싶어서 대꾸도 안 했을 텐데 그날은 어쩐지 속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이 들어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이러다가 동서들 앞에서 주책맞게 눈물을 쏟을 것 같아서요. 화장실로 급하게 들어가려던 그때 집에 도착하신 시아버지와 정면으로 딱 마주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저를 발견한 시아버지께서는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그네야, 너 무슨 일이야? 이 좋은 날 갑자기 왜 울고 그래? 시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순간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시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그게 사실은요, 동서들이... 시아버지에게 일러바칠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미 한 번 터진 울음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펑펑 쏟으며 시아버지에게 하소연했어요. 그날 있었던 일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일까지 전부 다요. 평소에도 동서들이 고졸에 제대로 된 직업도 한번 가져본 적 없는 저를 무시하고 가족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오늘은 동서들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다른 날도 아니고 저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초대한 건데 동서들이 너무 무례했어요. 생각 같아서는 동서들의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지만 기분 좋은 날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꾹 참다 보니 저도 모르게 시아버지 앞에서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등을 연신 토닥여 주시더니 그만 울라고 하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시아버지는 순식간에 표정이 차갑게 변해버렸어요. 그러고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네, 네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울긴 왜 울어? 안 되겠다. 내가 이것들을 아주 혼쭐을 내줘야지. 그때까지는 저는 시아버지께서 저를 위로하려고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평소 누구에게도 화내는 걸 본 적 없는 시아버지께서 며느리들에게 혼쭐을 낸다는 건 상상도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도 제 말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평소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동서들과 가족들을 모두 다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하시는 말이 놀라웠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우리 맏며느리가 굳이 일 안 해도 문제없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간호조무사 자격증 딴 건 다 나 때문이다. 생각지도 못한 시아버지의 말씀에 거실에 모인 가족들은 다들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딴 게 시아버지 때문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수가 아버지 때문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왜 따요? 동서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다들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잔뜩 날카로워진 눈빛으로 동서들을 쏘아보았어요. 그러고는 잔뜩 화가 난 말투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의사가 발에 치이게 있으면 뭐하냐? 부모 몸에 이상 생기는 것도 전혀 몰랐으면서. 내가 얼마 전부터 말하는 속도가 자꾸 느려지고 움직이는 속도도 느려지는 것 같아 그네 보고 병원에 가자고 했다. 나는 별거 아니라고 괜찮다고 계속 그랬는데 그대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나랑 비슷한 증세로 병원에 왔던 환자 봤다면서 고집 부렸다.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한다고. 그때까지도 동서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콧방귀를 꼈습니다. 오히려 저를 째려보고 있었어요. 그네가 하도 걱정을 하길래 못 이기는 척 같이 병원에 갔는데 글쎄 내가 파키스병 초기라더라. 시아버지의 말에 가족들은 그제야 모두 놀라 입을 쩍 벌렸습니다. 저와 저희 남편 말고 다른 가족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당신은 그렇게 중요한 일에 나한테까지 말을 안 하면 어떡해? 시어머니는 어떻게 본인에게도 말을 안 할 수 있냐며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시아버지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시어머니께서 얼마 전 갑상선 저하증 진단을 받으셔서 계속 검사를 받고 있었고 하시던 일도 그만두고 쉬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 시아버지도 아프시다고 하면 시어머니께서 걱정을 많이 하실까봐 저와 남편에게 다른 가족들에게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네 덕분에 일찍 병원 가서 다행히 중요한 검사들은 다 받았다. 심각한 건 아니고 운동 치료하면서 약 먹으면 증세 호전된다고 하더라. 계속 치료받고 약 먹고 했더니 다행히 많이 좋아졌고. 아버님, 자식이 넷이나 의사인데 어떻게 저희한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형님이랑 병원에 가실 수가 있어요? 병원에 다녀오시자마자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작은 동서는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미간까지 구기며 저를 쏘아보더니 시아버지께 원망 섞인 소리를 해댔습니다. 마치 제가 일부러 말을 안 하기라도 한 것처럼요. 그 모습에 저는 절로 웃음이 튀어나왔어요.
이제와 저를 견제하는 동서의 태도가 기가 막혀서요. 너희한테 말을 하라고? 솔직히 이제와 말이지만 너희 매일 병원 바쁘다는 핑계로 나나 너희 시어머니한테 안부 전화라도 한 번 한 적이 있니? 명절이고 생일 때도 일 있으면 당연하게 오지도 않아서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인데 내가 그거 조금 아프다고 너희한테 뭐라고 말을 해? 시아버지는 그동안 동서와 자식들에게 서운했던 마음을 털어놓으셨어요. 에이, 아버님도 저희가 뭘 또 전화를 안 한다고 그러세요. 암튼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우리 병원에 한번 오세요. 제가 정밀검사 해드릴게요. 아니야, 동서. 파킨슨은 동서네 병원보다 우리 병원이 훨씬 유명하니까 내가 예약해둘게. 아버님, 우리 병원으로 오세요. 동서들은 그제야 본인들이 병원에 예약을 해둘 테니 자기네 병원으로 오라고 앞다투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피곤하다던 듯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만 의사니? 나도 큰 병원에 아는 녀석들 친구들 많아. 다들 교수의 원장이야. 내가 아는 의사가 없어서 병원에 못 가겠어? 검사는 큰애랑 지겨울 만큼 받았으니까 너희는 신경 쓰지 말어. 아버지, 그럼 왜 그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사실 형수가 간호조무사 자격증 좀 딴 게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거 좀 이야기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웬만해서 언성을 높이는 법이 없으신 시아버지께서 동서들이 저를 좀 무시했다고 큰 소리를 내시는 게 시동생들도 언짢았는지 불만을 토로하더군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다시 한번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아이고, 이 생각 없는 녀석들. 네 형수 어린 나이에 사고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내내 방황하며 지내다 여행 다니고 이런저런 아르바이트 하면서 여러 사람 만나면서 위로받고 버틴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시아버지 나 아프다고 뭐라도 도와주고 싶다고 간호조무사 자격증까지 딴 거야. 요양병원으로 취직한 것도 그 병원에 파킨슨 요양 환자가 많다는 소리 듣고 바로 이력서 넣었고 내 병에 대해서 공부해서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그 마음이 얼마나 기특하냐? 그랬습니다. 사실 공부에 공짜도 모르는 제가 갑자기 간호조무사 공부를 시작한 건 시아버지께서 파킨슨병 초기라는 것을 알게 된 뒤였습니다. 제가 병원 약제과에서 일하면서 병원에 대기하고 계신 분들을 만날 일이 많았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당신이 아프신 것도 힘들 텐데 항상 자식들 눈치를 보신다는 겁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 아프면 죽어야지, 이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면서 애써 서운한 마음을 숨기시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꾸만 돌아가신 어머니가 떠올라서요. 저희 어머니는 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 보니 가족들과 인사를 나눌 새도 없이 가버리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차라리 우리 엄마가 수술을 하든 식물인간이 되든 정신이라도 살아있어서 병원에라도 누워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얼굴이라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친정아버지나 시부모님께서 연세가 드셔 건강에 문제가 생기시면 그때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곁에서 외롭지 않게 해드려야지, 엄마에게 못한 못까지 다 해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에게 언제나 다정하셨던 시아버지께서 제가 병원에서 만났던 환자분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시니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겨서 병원도 모시고 가고 어떻게든 병증이 좋아지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공부도 한 거예요. 저는 시동생이든 동서들처럼 의사도 아니고 남편처럼 약사도 아니지만 제 위치에서 시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해서 결정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간호조무사 일이 저랑 잘 맞았습니다. 안 해본 아르바이트 없이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저는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돕는 일이 적성에 맞더라고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시아버지께서 그런 저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이해해주시니 저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싹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동서들이 제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다 무시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대는 나이는 어려도 우리 집 며느리들, 아니 우리 집 자식 중에 제일 그릇이 크고 마음이 깊은 애다. 앞으로 한 번만 더 큰애 마음 상하게 하는 일 있으면 그거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시아버지의 단호한 말투에 그전까지 궁시렁거리던 시동생들과 동서들은 입을 딱 다물어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는 동서들에게 다가가 지금 당장 저에게 사과를 제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들 그러고 있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사과해야지.
어디 감히 손이 형님한테 최저시급이니 고작 요양병원이니 그런 소리를 해? 너희들은 의사라는 것들이 병원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냐?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병원 생활이 몇 년인데 설마 간호조무사들을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럼 네 형님한테 왜 그런 소리를 한 거야? 너도 모르게 그런 실언한 거면 얼른 지금 당장 사과해라. 막내 너도. 사과하라는 말에 동서들이 입을 다물고 쭈뼛거리니 시아버지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화를 내셨습니다. 얼씨구, 너희가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너희들은 스스로 좋은 대학 나오고 의사라고 뭐 되게 대단한 자식이고 며느리인 줄 아나 본데 나한텐 전혀 아니거든. 나도 사람이라 의사고 뭐고 나한테 잘하고 나 잘 챙기는 자식이 예뻐. 난 우리 큰며느리가 제일 예쁘고 좋으니까 앞으로 나 죽거든 내 재산은 다 큰애에게 줘야겠다. 동서들이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사과를 하지 않은 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시아버지는 갑자기 폭탄 발언을 하셨습니다. 화가 나서 그냥 하신 이야기겠지만 시아버지는 당신의 재산을 모두 다 저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시동생들이 다들 놀라서 벌떡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당신 이런 소리 듣고도 그렇게 입 쿡 다물고 있을 거야? 빨리 형수한테 가서 사과해. 그래, 아버지 한번 말하면 절대 안 바꾸시는 거 몰라? 빨리 그냥 잘못했다고 해. 시동생들은 시아버지의 입에서 재산 이야기가 나오자 당황해서는 동서들을 닥달했어요. 빨리 저에게 사과하라고요. 그러자 동서들은 입술을 꽉 깨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제가 실언을 했어요.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도 죄송해요. 사과라고 해봐야 시아버지의 호통에 엎드려 절박이었지만 저는 그런대로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동서들에게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어도 한번 미안하다거나 실언이었다거나 그런 소리는 저 잘난 입으로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풀이 잔뜩 죽어서 잘못했다고 하니 속이 좀 풀리기는 하더군요. 더군다나 그 이후로는 동서들도 제 앞에서 말조심을 했어요. 대단하게 형님 대우를 해주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처럼 고졸이네 철이 없네 하는 식의 막말은 전혀 하지 않았고요. 제가 하는 일도 존중해줬습니다. 심지어 시아버지와 저와의 대화에 끼고 싶어서 안달이었죠. 아버님 아침도 안 드셨다면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파킨슨은 규칙적인 식사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요즘 자꾸 늦잠 주무시고 아침 운동도 안 하신다면서요? 그러다가 또 약 늘리시려고 그러세요? 아이고 선생님, 저번에 병원 갔을 때 한 교수가 나 좋아졌다고 하는 소리 같이 들었잖아요. 오늘은 진짜 피곤해서 늦잠 좀 자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줘요. 자꾸만 제가 시아버지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찾아와서 잔소리를 하니 시아버지는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셨어요. 담당 교수보다 제가 더 무섭다고요. 아버님, 형님 말이 맞아요. 잠도 좋지만 아침 운동은 꼭 하셔야 해요. 형님도 출근하시기 전에 매일 아버님 운동했나 안 했나 체크하시느라 고생인데 말 좀 들으세요. 시아버지의 폭탄 발언 이후 동서들은 180도 달라졌어요. 물론 사람이 변할 리는 없죠.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제가 없을 때는 동서 둘이 뭐라고 떠드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제가 있는 앞에서는 이제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하지는 않아요. 형님, 제가 의사인데 제 말이 맞죠. 요양병원에서 환자 좀 돌봤다고 그게 단줄하세요? 동서, 형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니, 제가 형님을 무시한 게 아니라 죄송해요. 제가 원래 성격이 급해서 이건 그냥 실수한 거니까 아버님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물론 간혹 습관처럼 저를 무시하던 습관이 아직 튀어나오긴 하지만 얼른 말을 주워 담으며 곧바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혹시나 또 제가 시아버지에게 일러바치기라도 할까봐요. 시아버지 덕분에 동서들과 지내는 게 전처럼 힘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도 요양병원 일이 생각보다 고되다 보니 다른 데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제 일과 시아버지의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 생각 없는 동서들과 신경전을 할 여유 같은 건 없는 거죠.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면 언젠가는 동서들과도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웃으면서 농담처럼 말할 수 있을 때가 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제가 이제는 어머니를 떠올려도 더는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대상을 용서한 적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의 댓글을 보면 저도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용기를 내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써내려간 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언제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결혼했지만 전업주부는 아니고요. 나름 열심히 일하고 경력에 욕심이 있는 잘 나가는 아줌마입니다. 비록 결혼하고 유부녀가 되었어도 최소한의 휴직만 빼고는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변호사로 법조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20대 후반에 했어요. 남편은 동갑의 같은 업계 사람이었고요. 사람이 참 순하면서도 착해서 좋아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안 믿고는 하는데요. 왜냐하면 남편이 꽤 잘생기고 키도 커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남편 얼굴을 보고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뭐 잘생긴 외모가 분명히 플러스가 된 부분은 있었죠.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저 잘생기기만 했다면 결혼까지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도 나름대로 잘 사는 부모님이 있고 저 자신도 꽤 괜찮은 능력을 가진 아가씨였으니까요. 남편도 사실 제가 그렇게 자신감 넘치는 부분을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집도 괜찮게 사는 집이었어요. 저희 집은 부모님이 두 분 다 의사셨고 병원이 있었는데 남편네는 시아버님이 기업 쪽 좀 높은 분이셨죠. 그렇다고 뭐 장급이거나 그 정도는 아니셨고 승진을 쭉 하셔서 나름대로 임원 자리에는 오르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공기업이 메이저 공기업은 아니고 또 하위직에서 승진하셨던 터라 그렇게 소위 말하는 끝발이나 인맥이 좋은 타입의 임원은 아니셨던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와 대단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떨어지는 일 처리하기 바쁘셨던 직원에 가까운 임원이셨어요. 이걸 제가 왜 정확하게 아냐 하면 그 기업 일을 맡아서 해드렸던 로펌이 저희 회사였거든요. 이래저래 법정 소송 같은 게 걸려 있어서 그거 해결해 드리려고 거래를 했는데 당시에는 남편하고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자세히 회사 사정을 알고 나니까 시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더군요. 그때 일 처리가 잘 되어서 좋은 관계로 끝났고 로펌 차원에서는 쭉 계약도 이어졌지만 저는 이직하느라고 거길 나왔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직한 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였고요. 저희 시댁에서 저를 참 많이 예뻐하셨답니다. 제가 그렇게 막 사근사근한 성격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보셨던 시아버지께서는 우리 며느리가 아주 똑똑하고 딱 부러진다면서 저 같은 사람이 조직에 있으면 정말 무척 좋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었지요. 시아버지께서도 남편이 저를 며느리감이라고 데려왔을 때 많이 놀라셨지만 또 기쁘셨다고 하기도 하셨어요. 저도 물론 놀라기는 했었지만요. 남편은 밑으로 두 동생이 있었어요. 한 명은 남동생, 한 명은 여동생. 보통 시누이가 골치 아플 거라고 생각하고는 하는데 저희 시누이는 저하고 되게 쿵짝에 잘 맞는 사람이었어요. 시누이는 여성스럽거나 새침한 타입이 아니고 좀 호방하고 호쾌하다고 할까? 웃음소리도 크고 이런저런 궁리 없이 직설적으로 말하고 그 자리에서 감정 풀어버리는 타입이었거든요. 저보다 나이는 어려도 굉장히 호탕한 사람이라서 제가 무척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별다른 일이 없어도 시누이가 저의 직장 근처로 왔을 때 같이 커피 마시고 식사도 하고 제가 시누이의 직장 근처로 가면 같이 공연도 보고 그랬었죠. 시누이가 공연 제작 관련 일에 종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아주 오빠들 휘어잡는 카리스마도 대단했고요. 도리어 시동생이 좀 거슬리는 타입이었어요. 어릴 적에 시동생이 남편보다 공부를 더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쭉 그랬대요. 남편은 그냥 중학교 때 평범하게 반에서 3등 안에 드는 모범생이었고 시동생은 전교에서 노는 우동생이었다고 하고요. 그러니 시동생은 특목고를 목표로 하다가 결국 외고로 진학해서 거기서도 공부를 잘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대학 시험에서 삐끗 실수를 해서 재수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재수를 해도 결과가 안 좋아서 결국 대학은 남편이 더 좋은 대학과 과를 나오게 된 거였고요. 시동생은 대학에 가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지만 학점은 엄청나게 좋게 받고 계속 장학금을 받았는데도 취업도 굉장히 어렵게 했다더군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만약 이과였다면 성격에 상관없이 좋은 곳에 취업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안타깝게도 문과에 심지어 경영학과였거든요. 본인은 마케팅을 하고 싶어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동생이 사회성이 진짜 모자랐다는 거였어요. 시동생은 누구하고 얼굴 맞대고서 말하는 것도 힘들어했고 사교성은 아예 없었거든요. 마케팅 쪽은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기획 설명하고 발표하는 것도 많은 직종인데 시동생이 그걸 할 수 있을 리가 없었죠.
그러니 본인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해도 학점이 아무리 좋아도 취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어요. 스펙을 열심히 쌓기는 했는데 마케팅은 주로 공모전을 보지만 공모전 쪽 아이디어도 딱히 반짝이는 타입은 아니라서 그냥 노력으로 쌓는 스펙만 많았고요. 결국은 마케팅이 아니라 그냥 일반 경영 쪽으로 중견기업에 취직하더군요. 나름대로는 돈도 많이 주고 괜찮다고 하는 기업이었어요. 보통 그래도 거기 다니면 아 거기? 라고 일부 사람들이 이름을 기억하는 정도의 기업이었으니까요. 나름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문제는 시동생이 그렇게 대학 때부터 남편보다 못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남편을 질투했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되게 온화하고 남이 어떻게 잘 나가나 못 나가나 이런 것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타입이었고요. 그런데 시동생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남보다 뛰어나기를 바라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까지 자기보다 못하던 형이 대학부터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 시동생은 질투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남편은 시동생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는 사람이었는데 결혼하려고 가족들끼리 모두 만난 날부터 저는 시동생이 거슬렸어요. 남편이나 여동생의 시누이가 저렇게 성격 좋은 사람들인데 어째서 시동생만 저런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시부모님도 다들 좋은 분이셨는데 딱 시동생 하나만 무척 거슬리는 타입이었어요. 시동생은 남편한테만 그렇게 질투를 한 것도 아니었었죠. 심지어 남편 부인, 그러니까 형수인 저한테도 질투를 하더라고요. 예, 제가 로펌에서 변호사로 법조계에서 일하고 있으니 그게 또 고가워 보인 것 같았어요. 나이는 남편하고 제가 동갑이니 시동생보다는 한 살 많았죠. 비슷한 나이에 저나 남편이나 훨씬 잘 나간다고 여겼는지 저한테도 아주 날카롭게 반응할 때가 많았어요. 제가 시부모님하고 저희 회사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인공지능으로 가장 먼저 일자리가 없어질 업종이 법조계라고 하면서 다른 직종으로 이직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비웃을 때도 있었고 법조계라고 해도 뭐 판사처럼 변호사가 영향력을 미치는 건 아니냐고 할 때도 있었고 그랬어요. 말로 시동생 혼내는 건 솔직히 저한테 일도 아니긴 했죠. 그런데 대부분 시동생을 만나는 자리가 시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자리였고 굳이 어른들 계신 곳에서 시동생하고 트러블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시부모님도 못마땅했다며 들이받았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도리어 무척 좋은 분들이셨거든요. 며느리가 시부모님 인품이 좋다고 한다면 그건 틀림없이 좋은 거예요. 그 정도로 저희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는 온화하고 다정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시동생이 결혼 못할 줄 알았어요. 처음 만난 사람하고 눈 마주치고 이야기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사회성이 떨어지는 남자가 심지어 외모도 별로였거든요. 남편은 키도 훤칠하고 사람이 번듯하고 의젓한 데가 있었는데 시동생은 아예 그런 면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소하고 마르고 키 작고 뭐 그런 건 상관없어요.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들은 그마저도 자기 매력으로 승화시키는 남자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저 공부하고 뭐를 읽거나 보거나 하는 것에만 집착할 뿐이지 외모나 건강에 대한 자기 관리는 조금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됨됨이가 온화하거나 반듯하기를 하나 그것도 아니고 운동은 전혀 하지 않아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거북목이 되어가는데 아랫배는 튀어나왔고요. 마른데도 아랫배가 나오는 체형이 그렇게 꼴보기 싫은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저랑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3년쯤 지났던 어느 날 시동생이 갑자기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온다고 하더군요. 가족들이 다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시동생이 요청했다기에 어쩐 일로 그런 생각을 다 했나 싶어서 남편하고 같이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냈어요. 시댁으로 와서 잠깐 차만 마시고 간다기에 그런가 보다 했죠. 시동생이 그 꼴에도 어떻게 신부감을 데려왔구나 우습기도 했고요. 와, 그런데 들어온 여자친구를 보니까 눈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엄청나게 예쁜 미인이더라고요. 키는 거의 170 중반쯤 되는 것 같아서 심지어 시동생보다 한 4.5cm는 큰 것 같았고요. 구두 안 신고 맨발로 집안에 들어왔을 때 본 거니 거의 정확할 거예요. 게다가 거의 완벽하게 다듬어진 피부며 패션이며 보통 사람이 아니더군요. 제가 일하면서 일반인도 보고 연예인도 봤지만 분명히 연예계 쪽 관리를 받은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충분히 그럴 만한 미모였죠. 눈은 크고 날씬하고 머리 길고 남자들이 거의 환장할 만한 외모더라고요. 시동생은 거의 그 여친한테 혼이 나간 것 같았어요. 제가 봐도 그러게 생기긴 했어요. 시동생은 예비동서에 비하면 정말 너무, 이런 말은 너무한지 모르겠지만 모자라 보였다고 해야 하나요? 예비동서 옆에는 잘생긴 배우가 서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멋진 남배우 아니면 재벌 총수라든가 그 정도로 미인이었어요.
물론 예비동서 곁에 진짜 연예인 여배우가 서 있으면 또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항상 연예인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인 기준으로 맞춰져 있는 눈에는 그 정도로 예뻐 보였던 거였죠. 그러니 시동생은 대체 어땠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시동생이 어깨에 아주 힘이 잔뜩 들어간 게 보이더군요. 엄청난 미모의 아내감을 데려왔으니 거기에서부터 일단 저와 저희 남편한테 이겼다고 생각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솔직히 좀 웃기기는 했거든요. 아니 예비동서가 미인인 건 맞지만 그게 뭐라고 저희 부부한테 우월감을 느끼면서 웃으대는지 말이에요. 웃기잖아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예비동서는 미인대회 출신이더군요. 그렇다고 미스코리아급은 아니고 무슨 지방 쪽에도 미인 대회가 있었나 봐요. 저는 그런 쪽에는 통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미스코리아가 아니어도 대단한 대회라면서 시동생이 거의 침을 튀겨가면서 열변을 토했어요. 미인대회 출신이건 아니건 이미 보이는 그대로 대단히 미인이던걸요. 그 스펙을 굳이 안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지만 저나 남편이나 어쨌든 가족이 될 사람이니 열심히 칭찬하면서 장단을 맞춰주었습니다. 새로 만난 사람이 기분 좋아서 나쁠 건 없었으니까요. 예비동서는 전체적으로 새침하다는 인상이었어요. 별다른 말도 없이 그냥 고개만 까딱거리면서 앉아있더라고요. 보통 예비 며느리로 시댁 식구들 뵐 때는 좀 싹싹하게 웃기도 하고 사근사근하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다지 사근거리는 성격은 아닙니다만 처음 시부모님하고 시동생, 시누이 볼 때는 제 사교성을 바닥부터 다 끌어내서 있는 힘을 다해 상냥하게 말했어요. 사실 평생 동안 같이 볼 사이인데 처음에는 서로 성의를 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비동서는 뭐랄까 누구나 자기 비위를 맞춰주는 게 익숙한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할까요? 사실 그 정도 미인이면 주변을 둘러싼 남자들이 죄다 예비동서 비위를 맞추기는 했을 거예요. 당연하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까지 그럴 것을 기대하면 안 되는데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는 거기서부터 일단 좀 빈정이 상했었죠. 제가 빈정이 상하든 말든 일단 시동생이 하도 적극적이라서 결혼은 바로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결혼식에서도 동서가 너무 예뻐서 마치 모델이 웨딩드레스 입은 것 같다면서 모두가 수군거렸죠. 동서가 미인이라서만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었어요. 키가 큰 동서가 굽이 낮은 구두를 신었는데도 키가 작은 시동생은 거의 하이힐 수준의 구두를 신어야 했거든요. 보는 사람들 누구라도 다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신발이었어요. 거의 계단이더라고요. 심지어 버진로드 걸어 나오다가 한 번 삐끗해서 진짜 위기의 순간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래도 중심을 잡아서 그나마 엎어지지 않았어요. 솔직히 엎어지는 걸 봤으면 좀 웃기긴 했겠다 싶더군요. 너무 심술 맞을 수도 있지만 제 결혼식 아닌데 어때요? 게다가 그렇게 얄밉게 구는 사람인데요. 웨딩 사진도 한껏 키 속임을 해서 찍어놓고 구두는 거의 계단 수준으로 높게 신어놓고 하여간 웃겼어요. 동서는 시동생이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만나본 중 괜찮은 사람이고 또 성실한 사람이기는 하니까 결혼한다는 느낌? 직접 동서가 말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어요. 사실 동서 정도의 미모면 들이대는 남자가 진짜 많았을 텐데 시동생처럼 솔직히 볼품없는 남자한테 결혼을 허락한 이유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불쾌했던 점은 하나 더 있었어요. 동서가 시댁 식구들하고 만남을 가진 이후에 묘하게 저희 남편을 쳐다볼 때 눈길이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부러움이라고 해야 하나? 탐나는 시선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거요. 남편 직업을 듣더니 더 시선이 강해지더라고요. 남편도 변호사, 저도 변호사라고 하니 이상하게 나를 세워서 절 쳐다봤고요. 그냥 제 착각이겠거니 하고서 넘기려고 했는데 여자 직감이라는 게 그렇게 넘길 수 있는 게 아닌 건 다들 아시죠? 아무래도 동서가 시동생보다는 저희 남편이 좀 더 탐나는 상대라고 생각하긴 하는 것 같더군요. 물론 제가 버티고 있어서 어떤 수작도 못하긴 했지만요. 남편한테 그 말을 했더니 펄쩍 뛰면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놀라기는 했는데 저는 꽤 예민한 편이라서 제 쪽이 결국은 맞았던 거였어요. 동서는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가정주부로 들어앉았어요.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같이 잘 지내보자고 맛있는 음식을 하시고서는 저 쉴 때나 퇴근 후에 부르시고는 했거든요. 동서도 그때 같이 부르셨는데 오기 싫은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그래도 결혼 초라서 용 빼는 재주는 없는지 꾸역꾸역 오기는 왔는데 시어머니한테 뭔가 태도가 예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같이 앉아서 식사하시는데 숟갈 드시기도 전에 이미 본인은 한두 수저는 떠서 먹고 있다든지 시어머니가 과일 깎아주시면 그냥 그거 낼름낼름 받아먹으면서 자기가 어떤 뒤처리나 자리 정리도 안 한다든지 하여간 가지가지로 신경 거슬리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는 건 뭐 참아 넘길 수 있어요. 어차피 동기간이고 제가 형하고 결혼했을 뿐 동서하고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시동생도 한 치 건너 두 치고.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니잖아요.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고 아들 며느리한테 제대로 된 대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예의는 놔두고라도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다과를 먹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입만 와서 날름날름 먹기만 하는 사회성을 대체 어디다 쓸 수가 있죠? 저는 대학 졸업 이후로 끊임없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사회성 없는 꼬라지를 보고 있기가 힘들더군요. 저는 그래서 하루는 동서를 따로 불러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왜 따로 나가냐면서 제 만담 요청에 아예 응하지도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안 그러면 집 근처로 가겠다고 했더니 미적거리면서 제 직장 근처로 나왔어요. 저는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연차 내고 시동생네 집 근방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왜요, 형님? 둘러서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제대로 말할게. 동서, 요새 어머님께 하는 태도 좀 보기 안 좋아. 네? 저요? 그래. 어머님이 기껏 음식 준비 다 해놓고 부르셨으면 수저라도 놓고 뒤처리라도 하는 게 예의야. 본인 혼자 입만 가지고 와서 음식만 집어먹다 가는 거 대체 어디서 배웠어? 어머님이 손님 대접하겠다고 부르신 거잖아요. 제가 그냥 그 대접만 받은 건데 뭐 문제 있어요? 어쨌든 남이잖아요. 동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대들더군요. 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머리는 나빠 보이는 게 고집은 있어가지고 제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덤비려고 들었으니까요. 어머님하고 그냥 손님 주인 사이로 남을 거야? 나중에 우리 시부모님 유산 자식한테만 남겨주실 건데 동서는 자식이 아닌 거지? 네? 뭐라고요? 지금 본인이 남이라며. 그럼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배려해 주시는 거, 베풀어 주시는 거 다 받지 말아야지. 지금 동서네 집도 아버님이 해주셨지? 대체 무슨 생각이야? 남의 집 재산 이야기까지는 안 건드리려고 했는데 얄밉게 구니까 한번 긁어주고 싶더군요. 제가 비꼬듯이 말하니까 확실히 신경이 확 긁혔는지 동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머리는 나빠서 제대로 말도 못하는 주제에 왜 저렇게까지 못되게 구는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동서는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개져서 저를 노려봤고 저는 그게 그냥 좀 웃기기만 했어요. 솔직히 법조계 일하면서 동서 정도 되는 성질의 사람은 너무 많이 봤고 법정에서 맨날 하는 게 입씨름이잖아요. 동서가 뭐라고 하든 저한테는 그냥 우습게만 보이는 거였죠. 그러다가 동서는 저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 얼굴로 시아주버님은 어떻게 꼬셨어요?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개념 없는 것도 없는 건데 무슨 10대 여고생 싸우는 것처럼 저런 걸로 시비를 걸다뇨. 남녀 관계에서 진짜 조금도 메리트 없을 것 같은 얼굴이잖아요, 형님. 여자는 어쨌든 외모가 제일 중요한데 남자들이 보통 몸매 좋고 예쁜 여자 엉덩이에 손이 가지 똑똑한 여자 엉덩이에 손이 가겠어요? 형님이 어떻게 결혼이나 했는지 의문이네요. 심지어 시아주머님 같이 괜찮은 남자하고요. 아이고. 다른 여자들하고 같이 앉아있으면 형님 진짜 선택 한 번도 못 받았을걸요? 운 좋은 줄 아세요. 시아주버님이 마음이 넓기도 하지. 동서는 저한테 한 방 먹였다는 듯이 의기양양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기가 막혀서 별로 대꾸할 가치도 못 느끼고 있었는데 말 다 했다는 듯이 일어나서 가버리더군요. 그런데 동서 말이 다시 생각해보니 조금 찜찜한 데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저런 여자가 우리 시대까지 괜찮은 집안에 들어와도 되나 싶은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든 엿을 먹이고 싶어하는 건 둘째치고라도 뭔가 뒤가 구린 느낌이 빡 드는 거였죠. 저도 하도 다양한 사건들을 접하다 보니까 뭔가 감지하는 감각이 되게 잘 발달했거든요. 어느 쪽이 구리다 하는 예감이 들면 거의 맞을 정도로요. 그래서 저는 뭐 그리 정당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흥신소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법적으로 완전히 불법은 아닌 정도엔 사무실을 아는 데가 있었거든요. 남의 사건 처리해주다 보면 피치 못하게 흥신소 이용이 불가피할 때도 있긴 하고 해서 아는 곳이었어요. 그곳 사장님이 저한테 동서 이야기를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웃더라고요. 저는 어쩐지 이거 좀 쉬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도 그런 예감이 들긴 하는데 알아보고 일주일 내로 연락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방 해드릴게요. 심각한 사건도 거물이 얽힌 것도 아니라서 흥신소 사장님도 재미있다는 듯이 웃으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냥 가볍게만 알아봐달라고 그냥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만 알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두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사장님한테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되었죠.
사장님이 내민 봉투 속 자료들이 흥미로웠고 제가 예상했던 바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어째 아주 예쁘더라니 미인대에 나가기 전에 바에서 일을 했더라고요. 보통 바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도 터치 안 된다고 하는 모던바, 토킹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대놓고 2차 나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대단한 여자던데 이미 20살 갓 되자마자 일 시작했던데요. 그 업계에서는 너무 유명해서 별로 조사할 필요도 없었어요. 사장님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서는 지방광역시 유흥가에서 제일 유명한 업소에서 에이스였다고 하더군요. 이런 소리를 제 입으로 옮기는 것도 참 웃기긴 하네요. 업소나들 사이에서 에이스라니. 아무튼 그래서 상당히 그 지방에서 유명한 여자였고 몸매도 좋고 미인이라서 미인대에 나가고 난 뒤에는 더 유명해졌다고 했어요. 원래 20 중반쯤 되면 벌써 유흥가 쪽에서는 퇴물 취급인데 미인 대회에 입상하면서 여전히 찾는 사람이 많았대요. 그런데 갑자기 딱 끊고 서울 간다고 사라졌다는 게 얼마 전이었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중학교 졸업사진이 대단하더라고요. 어디 좀 봐요. 사장님이 추가로 꺼낸 어느 중학교 졸업 앨범이었는데 사장님이 동서가 몇 반 졸업생이었다고 이야기했는데도 한 30명 정도 되는 반학생 중에서 동서를 전혀 못 찾겠더라고요. 다들 순진하고 귀여웠지만 그렇게 눈에 띄게 예쁜 애는 전혀 없었어요. 사장님이 그중에 한 여학생을 짚으면서 웃었습니다. 이 친구예요. 하지만 이름이 다른데요? 얼굴도 너무 다른데? 얼굴 뜯어 고치고서 개명도 한 모양이더군요. 아, 세상에. 자세히 보니까 얼굴이 남아있긴 남아있었어요. 코가 눌려서 약간 돼지상이라고 하는 그런 얼굴이었는데 콧대 세우고 눈 찢고 쌍꺼풀하고 뭐 얼굴형도 뭔가 한 모양이던데 제가 수술로는 잘 알지를 못해서 정확히는 알 수가 없었어요. 사장님이 뭔가 더 한참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알아듣지도 못했고요. 얼굴이 정말 대격변을 했더라고요. 아주 미세한 인상 외에는 남아있는 게 없었고 이름까지 바꿔버려서 진짜 같은 사람이라고는 상상하기가 힘들었어요. 저도 아마 사장님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전혀 몰랐을 사진이었죠. 고등학교 시절에 벌써 수술 여러 번 한 모양이던데 개명은 20 되었을 때 했나 봐요. 그래서 고등학교 앨범에는 원래 이름에 예뻐진 얼굴이 남아있더군요.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긴 하지만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예요. 와, 이러고서 저희 시동생 낚아가지고 팔자 피려고 한 거였군요. 네, 그리고 이게 진짜 좀 특이하고 욕해서 죄송하지만 미친년 같은 부분인데요. 고등학교 때 사귀던 전 남친이 나중에 호스티스 되고서도 물주 노릇을 했더라고요. 아, 전 남친이 전 여친 몸 파는 거 보면서 돈 퍼부어준 거예요? 네, 일부러 아주 망하라고 작정하고 돈을 뜯어냈던 것 같습니다. 과정 보면 아주 미친년이에요. 사장님의 말에 따르면 동서는 호스티스 생활을 하면서 전 남친이 집착하는 동안 아주 효율적으로 돈을 빼먹었다고 하더군요. 술집에 나가는 전 여친을 보고 실망했던 전 남친을 꼬여내서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는 중에도 옆에서 지켜보게 하고 그러면서 또 입을 나불거려서 돈 없다며 돈 빌려달라고 해서 거액을 뜯어내고 그래서 제법 유복했던 전 남친 집이 휘청거릴 정도가 되어 결국 그 전 남친도 집에서 쫓겨났다고 했어요. 사장님이 그 전 남친 사진도 보여줬는데 어딘가 시동생하고 인상이 비슷한 게 어디 가서 호구 잡히기 딱 좋은 인상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 좀 걱정이 되더군요. 시동생은 꽤나 허술하고 덜 떨어진 인간인데 동서한테 휘말려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게 확실했거든요. 야근 척은 혼자 다 하지만 결국 세상 물정은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라서요. 저러다가 시댁에도 여파가 미치며 결국 저와 남편도 피해를 입는 건 가정사실이니 제가 걱정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일단은 그냥 조용히 있어 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 문제도 아니고 일단 한 치 건너 두 치인 시동생네 일이었으니까요. 흥신소를 이용해서 뒷이야기를 캔 것도 가능하면 알리지 않고 지나가고 싶었죠. 그대로 동서가 조용히 살면 좋은 일이지만 분명히 아닐 것 같다는 확신도 있었어요. 그렇게 동서네하고 신경전 아닌 신경전을 벌인 이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시부모님도 그 사이에 동서가 너무 건방지게 굴고 시동생이 그걸 편들어주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는 걸 너무 많이 보셔서 정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더라고요. 원래 시부모님이 굉장히 다정하고 좋은 분들이셨는데 동서한테는 버티실 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과연 과거가 더러웠던 여자는 티가 나는구나 싶기도 했어요.
아무리 보통 일반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해도 싼 티가 나더라고요. TV를 같이 보다가 예쁜 여자가 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나온 걸 보면서는 남자 꼬시려고 저런 걸 입고 나왔다든가, 저 여자 연예인 진짜 얼굴 다 갈아엎었다든가, 심지어 가슴 성형 몇 천만 원 들여서 한 거 다 알고 있다든가 하는 소리를 끝도 없이 늘어놓더군요. 시어머니도 참 교양 있고 고상하신 분이라서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는 얼굴이 되셨고, 신우이는 곧장 사자오라도 지르고 싶은 얼굴이었지만 애써 참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럴 때 제가 가만히 보다가 슬쩍 찔러보기도 했었죠. 동서 참 성형에 대해서 잘하네. 해봤나 봐? 네? 아니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진짜 예의 없이. 어머,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지. 왜 화를 내? 이상한 사람이네. 동서는 화들짝 놀라면서 불같이 화를 내는데 저는 왜 그러는진 모르겠다는 것처럼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반응했죠. 솔직히 수가 빤히 보여서 재미있기는 하더라고요. 꼭 그런 이야기만 하고 나면 여자는 외모가 다라느니 성형이라도 해서 예쁜 게 낫다느니 자연인보다는 성형 미인이 훨씬 값이 많이 나간다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는 했었어요. 신우이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가재미 눈은 떴지만 제가 은근슬쩍 말려서 간신히 참고는 했었죠. 만약 그냥 두었으면 어지간히 동서하고 신우이하고 싸웠을 거예요. 하지만 동서는 사실 싸울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우이한테도 굳이 말대꾸하지 말라고 제가 말렸었죠. 그런데 조용하게 지나갈 리가 없다는 제 예감이 사실이 된 날이 왔어요. 어느 날 시댁 식구들이 전부 모인 날이었는데 동서 얼굴하고 시동생 얼굴이 다 무척 어둡더라고요. 좀 둔한 편인 남편이 의아하다는 듯이 물을 정도였어요. 재수씨, 무슨 일 있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말했다시피 동서는 희한할 정도로 저희 남편을 좋아했거든요. 남편이 그렇게 관심을 보이면서 묻자 동서는 금방 빵긋 웃으면서 고개를 도리질 치더군요. 아유, 아니에요. 별일 아닌데 그냥 좀 신경을 거슬리는 게 있어서. 왜요? 뭐 부부 사이 이래요?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일러요. 혼내줄게요. 남편은 허허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고 동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눈을 굴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정말 갑자기 얼굴을 일그러뜨리면서 금방이라도 울 듯한 표정을 했어요. 그건 아니고요. 요즘 좀 이상한 사람이 쫓아다녀서요. 이상한 사람? 형, 진짜 이상한 남자가 하나 붙었어. 스토커인가 봐. 시동생은 아주 불안하다는 듯한 말투로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동서는 이상하게 가련한 척, 연약한 척을 하면서 남편한테 몸을 기울이고서는 애교 섞인 말투로 털어놓았죠. 그게 저 예전에 알던 사람인 것 같긴 한데요. 자꾸만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우편함에 이상한 물건을 넣어놓고 무서워 죽겠어요. 며칠 전에는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니 정말이에요? 야, 너는 남편이 되어가지고 그거 하나 처리 못해주고 뭐하냐? 이 사람 좀 겁이 많아서 시아주버님이 좀 도와주세요. 변호사시잖아요. 동서는 애절한 말투로 말하면서 살짝 눈가를 닦더군요. 에휴, 눈물도 안 나더만. 시동생은 동서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서는 얼굴이 시뻘개졌는데 눈치 없는 남편은 동서의 최선을 다한 아양도 알아차리지 못하고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라고요. 아니, 근데 남편이 있는데도 스토킹하는 놈이 있다고요? 완전 악질인데? 그러니까요. 진짜 무서워 죽겠어요. 도련님이 처리해 주셔야지. 도련님이 요새 주짓수 배운다면서요. 가서 목 졸라버려요. 그 말을 했더니 시동생 얼굴이 더 벌개지더라고요. 그때쯤 시동생이 자기가 주짓수 배운다고 근육 엄청나게 늘었다면서 자랑스러워하고 만날 때마다 그 소리를 했거든요. 솔직히 꼴 보기 싫었는데 그 말 꼬투리 잡혀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걸 보니 고소하더군요. 동서는 제가 옆에서 시동생한테 꼽을 주거나 말거나 남편만 보고 있고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상한 놈이라면서 고개만 갸웃거리게 바쁘고. 그래서 말인데 주말 저녁쯤에 저희 집 오셔서 저녁 드시지 않을래요? 물론 형님도 같이요. 바쁘시면 안 오셔도 되지만. 그래? 난 안 바쁘고 우리 신랑은 바빠서 말이야. 여보, 이번 주에 또 공판 있댔지? 아유, 그렇지. 요새 밀물이야. 왜 이렇게 일이 많지? 그따위 일 뒤처리에 남편을 빌려줄 생각은 없어서 제가 남편을 얘기로 돌리자 단순한 남편은 곧장 일에 대해서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단숨에 화제가 돌아가 버린 동서는 분해서 그런지 얼굴이 벌개지더군요.
그런데 그때 아파트 현관 바깥에서 뭔가 소리가 들려왔어요. 같이 둘러앉은 시부모님, 동선에 저희 부부까지 다 멈칫하고 돌아볼 정도의 소리였죠. 어떤 남자가 열어달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뭐야? 누구야? 저기 그 스토커 아니야? 세상에, 그 인간이 시댁까지 쫓아왔다고? 세상에 끔찍하라! 저도 순간 아연하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스토커라고는 해도 자택도 아니고 시댁까지 쫓아오다니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저런 놈이 혹시 흉기라도 들고 있으면 어쩌나 겁이 덜컥 나더군요. 저도 평소 겁이 많은 성격은 아닌데 워낙 흉흉한 사건도 많고 하니까요. 남편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은근슬쩍 일어나서 식탁 의자를 들었고요. 뭐 흉기 가진 미친놈하고 상대하기엔 의자가 좋은 선택이긴 하죠. 일단 다들 긴장한 채로 시동생이 일어나서 나가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거기 정말로 남자가 한 명 서 있었는데 제가 봤던 얼굴이더라고요. 그 흥신소 사장님이 보여줬던 사진 속 남자, 동서의 전 남친이자 전 손님이었던 그 남자요. 재미 좋아? 나 버리고 재미 좋냐고.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 남자 전 몰라요. 모르는 남자인데 저러는 거예요. 동선은 그렇게 말하면서 남편 뒤로 숨더라고요. 남편 셔츠 잡고 뒤에 착 붙어서 숨지만 않았어도 제가 참았을 텐데 그 꼬라지를 보니까 저 화상을 우리 시댁에서 치우지 않으면 제가 평생 속이 터지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저 여자를 치울 방법도 알고 있었죠. 너 내 여친이었잖아. 내가 너한테 돈을 얼마나 드렸는데. 어머나, 돈을 드려요? 그게 무슨 소리람? 남자는 척 보기에도 이미 눈이 시뻘개져서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저 상태인 남자한테는 몇 마디씩만 던져서 등을 밀어주면 저절로 자살골을 넣게 되어 있었죠. 남자는 제가 있는 쪽으로 눈을 돌리더니 제가 말을 들어줄 것 같았는지 얼른 말했어요. 돈 정말 많이 드렸어요. 저 여자 사랑합니다. 무슨 꼴을 해도 사랑해요. 무슨 꼴이라니? 우리 동서가 어때서요? 결혼도 했는데? 결혼을 해도 술집에 나가도 사랑한다고요. 네? 술집요? 저는 놀란 척하면서 슬쩍 동서 쪽을 봤어요. 동서 얼굴이 곧 악귀처럼 변하더니 시뻘개져서 악을 쓰더라고요. 형님, 조용히 해요. 저 새끼 말 하나도 들을 거 없어요. 그냥 정신병자예요. 헛소리라고요. 동서, 그동안 당한 게 많았나 봐. 오래된 사이야? 저 새끼한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오래 당했는데 거의 10년이 다 되어간다고요. 조금 아까 저 남자 모른다며.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라는 거네? 제가 지적하니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뭐라고 말을 얹기 애매해서 나서지 못하고 있던 시부모님도 안색이 변하셨고 시동생도 순간 창백해지더군요. 동서는 자기가 잘못 말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는지 급격하게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저를 괴롭혔다는 거죠. 모르는 남자라고 했잖아.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이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너 개명했잖아. 개명 전 이름 난 아는데 불러줘? 너 고등학교 때 나랑 사귀고서 졸업한 후에는 술집 나갔잖아. 술집에서도 내가 제일 큰 손으로 너한테 고객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 버리고서 다른 남자 만나 결혼해도 돼? 남자는 울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술집 다니면서 오입질하는 놈인데 나름대로 순정은 순정인진 모양이더라고요. 전 술집 호스티스와 그 고객님 사이의 다툼을 시댁 거실에서 보게 되는 상황이라니 너무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남편도 당황스러운지 저한테 조그만 목소리로 속삭이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당신은 알겠어? 나야 누구보다 잘 알지. 나중에 이야기해줄게. 말 잘 듣는 남편은 알겠다면서 얌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술집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가 그대로 넘어가시더라고요. 시아버지가 급하게 잡아서 부축하셨는데 시동생이고 동서고 아무도 신경을 안 써서 저하고 남편이 같이 부축해서 방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물론 그 와중에도 너무 재미있는 바깥 상황에서 귀가 떨어지질 않았죠. 남편 역시도 시어머니를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동서와 그 남자 싸움에서 신경을 뗄 수 없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게 어디 있어. 내가 너하고 술 마시고 2차 나가려고 돈을 얼마나 썼는데 너 성형수술 하라고 돈도 내가 다 대줬잖아. 고등학교 때 만나서 그때 다 수술했잖아. 너 근데 어떻게 팔자 피겠다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좀 닥치라고. 네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가 어떤 여자가 붙어있어 이 쫌생아.
결국 성질이 나버린 동서가 빽소리를 지르는 게 들려왔어요. 오, 드디어 폭발하는구나 싶어서 저는 속으로 흥미진진해서 어쩔 줄을 몰랐죠. 원래도 동서가 자기 성질 못 이기고 말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이번에도 자기 성격을 못 이기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남편 눈이 커지면서 저한테 뭔가 말을 하려는데 저는 손가락을 입에 대고 조용히 하라고 했죠. 더 자세히 들어야 하니까요. 시아버지도 화는 나는데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신지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너 그렇게 술집에서 에이스로 일하는 동안 네 매출 내가 다 올려줬잖아. 내 덕분에 에이스였던 거면서. 이 멍청이가. 야, 네가 무슨 다 올려줘? 내 손님이 얼마나 많았는데. 너 맨날 와서 징징대면서 돈도 안 써서 마담언니가 너 얼마나 싫어했는지 알아? 진짜 대화 흘러가는 꼬라지가 가관이더라고요. 그나마 오늘은 신우이가 없어서 중간에 벼락까지 화를 낼 사람이 없어 다행이었죠. 저는 슬쩍 나가서 시동생 안색이 어떤가를 살펴봤어요. 현관문 근처에 선 채로 시동생은 얼굴이 시퍼래져 있더라고요. 동서는 악을 쓰면서 남자하고 사태질하면서 싸우고 남자는 동서가 미는데도 안 쫓겨나려고 현관문에 몸을 끼운 채로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요. 시댁 아파트 라인에 소문 다 났겠네 싶어서 제가 끼어들어야 하나 어째야 하나 고민이 되던 때에 마침내 시동생이 입을 열었어요. 술집 여자였구나. 여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요. 저 이상한 스토커 말만 듣지 말고. 지금 그렇게 다 직접 말해놓고 나더러 뭘 믿으라는 거야? 시동생은 그야말로 곧장 쓰러질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뭐 인생에 이룬 가장 큰 업적이 동서와의 결혼이었던 것처럼 굴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술도 잘 마셨고 나 꼬시기도 잘 꼬셨구나. 난 정말 당신이 타고난 여우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술집에서 아주 단련한 거였구나. 여보, 그게 아니라니까. 결국 설득하기 힘들었는지 동서는 눈물 작전으로 나가기로 했던 것 같아요. 동서는 아끼처럼 소리를 지르던 얼굴에서 갑자기 울며 처연해진 얼굴로 돌변해서 눈물을 죽죽 흘리기 시작했죠. 여보, 내가 술집 나갔던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건 정말 사정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는지 알아요? 나 정말 힘들었다고요. 뭐가 힘들어? 너 고등학교 때 얼굴 다 갈아엎고 부모님이 그 돈 다 대줬잖아. 그거 다 받아먹고서 술집 나가서 네 맘대로 살겠다고 도망 나간 거잖아. 내가 다 아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치려고 해? 보통 남자가 너 살아온 인생 다 받아줄 것 같아? 남자는 아주 작정을 한 모양이더군요. 은근슬쩍 뒤에 서서 듣고 있는 저와 남편이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물론 제가 변호사 일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콩가루 집안을 보아오기는 했지만 그게 설마 저희 시댁 시동생 일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제 3자의 일을 보는 것과 그래도 시댁 일을 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동서는 이제 정말 안 되겠는지 그 남자를 끌고서 현관문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남자는 순순히 따라 나갔고 현관문이 닫혔는데도 시동생은 따라 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멍청하게 닫힌 문만 바라보면서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니 결국 둘 다 같이 완전히 나가버린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도 저희 부부도 시동생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몰라서 멀뚱하게 서로를 바라보고만 서 있었죠. 그러던 끝에 시아버지가 참담한 얼굴로 물어보셨어요. 너는 몰랐던 거지? 네, 아버지. 시동생은 곧 울 것 같은 얼굴이더군요. 저와 남편은 얼른 눈인사만 하고서 가방하고 옷을 챙겨서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이제 시부모님하고 시동생이 해결할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나와서 차에 타고 집에 가면서 남편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알고 있었어? 눈치가 뭔가 아는 것 같던데. 이번에는 그래도 어쩐 일로 눈치가 있네? 응, 알고 있었어. 아니, 어디까지? 그리고 어떻게 하다 알게 된 거야? 뭐, 어쩌다 보니 알게 되었지. 그리고 그냥 술집만 나간 것도 아니고 사연이 아주 다양하던걸. 저는 흥신소를 통해 알아냈던 일을 전부 남편한테 말해주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침착하게 듣다가 결국에는 경악한 표정이 되었죠. 뭐 얼굴 갈아엎고 개명하고 술집 여자 되었다가 미인 대회까지 나가서 팔자 고치려고 결혼한 사람이 제주시라는데 누가 경악하지 않겠어요. 남편은 그야말로 놀란 얼굴이 되어서 한숨을 쉬었죠. 그놈 순진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어쩌다가 그래도 결혼 상대는 잘 골라왔네 싶더니만 역시나. 뭐?
결혼 상대를 잘 고른 것 같았어? 사람 볼 줄 모르네. 아이, 그 정도면 괜찮지 뭐. 사근사근하고. 근데 그런 과거가 있으면 이제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하여간 남자들이란 여자가 좀 예쁘고 상냥하게 말하면 무조건 결혼 상대로 좋은 줄 알더라고요. 하긴 동서가 희한할 정도로 남편한테 좋은 말만 하기는 했었죠. 아마 술집에서 일하던 가락 같기는 했어요. 저는 남편도 시동생도 좀 한심하면서도 뭐 남자들이니 그러려니 해야지 싶었죠. 그 뒤는 뭐 뻔하죠. 다른 건 몰라도 술집에 나갔던 과거를 인정하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시동생은 미인대에 출신 미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기가 우리보다 더 우월해졌다는 자신감에 취해 있었는데 사실은 그 미인이 술집 출신이라고 하니까 완전히 자존심이 구겨져 버린 거였죠. 시동생은 정말 칼같이 이혼 통보를 했고 동서가 들러붙었지만 결국은 돈을 좀 받고서 떨어져 나가버린 모양이더군요. 애초에 동서는 신문 세탁해서 팔자를 고쳐보려던 거였기 때문에 그냥 더러워도 돈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위자료를 줘버렸더니 금방 협의 이혼에 동의했대요. 사실 동서가 과거를 속였으니 소송할 수도 있었지만 거기까지는 이야기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알 바가 아니니까요. 시부모님이 그 와중에 마음고생이 참 많으셨지만 그래도 협의 이혼으로 그리 시끄럽지 않게 끝나서 다행이었죠. 동서가 이혼하면서 끝까지 저한테 저주를 퍼부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게 맨날 중간에서 회방을 놓았다고요. 못생긴 게 잘난 남편 만나서 사는 게 무슨 복인지 모르겠다고. 뭐 그렇게나 질투나고 부러우면 본인이 능력 있고 바르게 살았어야죠. 안 그런가요?